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맛있는 요리가 있는 날인데요. 제철 이때 드시면 딱 좋은 오이를 가지고 제철 오이 요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상큼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오이 요리. 네. 오이입니다. 오리가 아니고 오이입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가장 먼저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하늘빛이 흐린데요.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차츰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만 오늘 오전까지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으로 확대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북부에 10에서 50mm의 비가 흠뻑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텐데요. 비가 내릴 때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18.4도, 대전은 18.8도, 부산은 18.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26도, 강릉은 31도,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며 더 더워지겠고요.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대한 지인들의 증언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의 지인들이 가해자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이상 성욕에 대해 공통된 진술을 하며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6일 유튜브의 한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요. 가해자 이모 씨의 전 여자친구인 A 씨는 이 씨가 특정 부위로 하는 성관계를 강요했다면서 거부하면 억지로 힘으로 강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씨가 이상하게 평소 성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면서 지배하려는 욕구 또한 많아서 거부를 해도 본인이 원할 시에는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씨가 지난해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다닐 당시에 A 씨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요. A 씨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검색한 내용이 서면 강간, 서면 살인 미수, 서면 살인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언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모 씨의 평소 언행에 대한 폭로,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상에는 이 씨의 동창생도 등장해 이 씨가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이미 저지른 바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해자 이 씨와 함께 클럽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를 함께 했었다는 전 동료 역시 평소 이 씨의 언행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는 이 씨가 클럽에서 일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그 이유가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어서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성폭행 신고에 걸리지 않는 팁이라면서 특정 부위로 성관계를 하면 걸리지 않고 DNA 감식이 어렵다.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한 글에서 당시 학문에서 피가 많이 나왔는데 경찰이 사건 초기에는 성범죄를 의심하지 않아 DNA 채취를 하지 않은 바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아니 사건 초기에 왜 이걸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씨 성범죄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것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지금까지 호소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연입니다. 요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또한 사회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층간 소음 갈등으로 윗집에 사는 여성의 직장으로까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랫집 여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 지난해 3월 22일 윗집 여성의 직장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어젯밤 집이 장난도 아니더라. 제대로 난리가 났더라. 휴대전화도 꺼놓고 내 전화도 안 받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며 지속적으로 윗집 주민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당시 윗집 여성과 그의 가족으로부터도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B 씨는 큰 소음 안 나게 해라. 그러면 연락하라고 해도 내가 안 할 거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너무 무례하고 오만한 거 아니냐 등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윗집 여성이 답장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자 B 씨는 윗집 여성의 직장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전화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층간소음 하면 씁쓸한 사연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 이와 반대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네. 훈훈한 사연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6일 한 SNS 이용자는요. 아직 세상 살만하구나 라면서 본인의 친구가 겪은 글을 공유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최근 이사를 한 그 지인에게는 8개월 된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한창 보행기를 탈 시기였기 때문에 이 소리가 아래층 집에 민폐를 끼치지는 않을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쪽지와 함께 빵을 사서 아랫집에 내려보냈고 얼마 후 답장을 받았는데요. 답장을 보낸 사람, 바로 아랫집에 사는 10살 아이였다라고 합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에는요. 저희 윗집으로 이사 온 것을 축하드려요 라는 따뜻한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어 선물 정말 감사해요. 8개월이면 아기가 한창 걸어 다닐 때이니 실컷 뛰고 걷고 기어다니라고 해주세요. 우리 집은 괜찮아요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내주신 선물이 감사해서 아기가 잘 때 무섭지 않도록 하트 모양 등을 선물할게요 라며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하트를 챙겨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야, 서로 배려하는 사연에 가슴이 흐뭇해지네요. 이렇게 이웃 간에 조금씩 이해해 주면 네. 그죠? 예, 그러면 따뜻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정신질환 전력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리수거를 다녀오던 20대 여성이요.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최근 있었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6일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는데 가해자는 5일 밤 12시쯤 경기 군포시의 아파트 입구에서 입주민인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의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요. 가해자는 단지 내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발견하고서는 빠른 걸음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폭행을 한 10초 정도 이어갔는데요. 이후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이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듣고 뛰어와 추격 끝에 가해자를 붙잡게 됐는데요.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밖에 나왔는데 피해 여성이 내게 욕을 하는 것 같아 때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아파트 인근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건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해당 사건 다음 날에도 정신질환, 이 치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C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 6일 밤 9시쯤 안양시 만안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잠을 자는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C씨는 범행 후에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는요.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버지가 내 일기장을 버려서 너무 화가 나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예정입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함께 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카랑카랑.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자, 오늘은 언제로 먼저 돌아갈까요? 가보죠. 1868년 음력 4월 18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6월 6일이 음력 4월 18일이죠. 1868년 음력 4월 18일. 이날은 조선의 개항을 몇 년 더 늦춘 어이없는 사건,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미수에 그쳤으니까 도굴 미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아닌 밤중에 외국인에 의해서 조선의 최고 권력자 대원군의 아버지의 무덤이자 국왕의 할아버지의 무덤이 도굴당할 뻔한 거예요. 누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님의 무덤을 파고 거기서 뭔가를 꺼내서 아마 유해겠죠. 이걸 가지고 후손을 협박하는 일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이건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요즘도 부모님의 묘는 소중한 건데 이때는 유교 사회 아닙니까? 네. 이때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부모의 묘를 파헤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들어도 이건 화가 나는 그런 일이죠. 하물며 그 무덤이 국왕의 할아버지이자 최고 권력자의 아버지의 묘였습니다. 이거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네, 1868년이면 조선이 개항하기 8년 전입니다. 그때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동양으로 진출하면서 무력을 앞세워서 개항과 통상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조선도 외유가 아니어서 조선 바다에도 서양배들이 출몰했어요. 1866년에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상선이 대동강 거슬러 올라가서 평양까지 가서 거기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중에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원래 이 사람 상하이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조선의 눈길을 돌립니다. 조선과의 통상을 내가 개척해서 그 이익을 독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해 바다를 건너서 아산만까지 와요. 그런데 입국이 불어대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1866년 병인년입니다. 이 병인년이 어떤 해냐면 대원군에 천주교 탄압이 있었던 해예요. 그래서 천주교도 8,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서양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진 이런 상태에서 오페르트의 입국 신청이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했죠. 아니 개항을 할 때는 국가 대 국가로 개항을 뭐 요구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일개 상인이 국가를 상대로 야 내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길 테니 너희 문을 열어라. 그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국가 대 국가로 하면 어려우니까 상인이 먼저 개척한 다음에 국가가 따라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신부님이 먼저 연 다음에 국가가 따라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상인이 먼저 열면 그 무역의 이익을 자기가 독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래서 오페르트가 조선의 개항을 포기하지 않고 2년 뒤 1868년 4월 달에 다시 와요. 이때는 1,000톤급 기선 2척을 가지고 여기에 무기를 싣고 도굴 장비를 싣고 조선에 옵니다. 이들의 목표는 충청도 덕산에 있는 남연군,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였어요. 오페르트를 비롯해서 돈을 댄 미국 자본가 젠킨스가 있었고 프랑스 신부 페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배 선장은 웰러라는 사람이었고 조선인 기란내자가 2명 있었고 여기에 유럽, 필리핀, 중국인 선원 합해서 모두 140명 정도의 무장 도굴단이었습니다. 네. 자, 서해안에 상륙해서 덕산으로 가서 거기 관청을 습격해요. 그리고 바로 남연군묘로
직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선이 통상을 단호하게 거부를 하니까 완전히 엽기적인 이런 계획을 한 거네요. 네, 덕산 사람들이 싸우죠. 그런데 신식 무기로 이 무장한 도굴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도굴단 남현군 묘에 가가지고 밤새 무덤을 팠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가 되도록 무덤을 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썰물 시간이 되니까 배가 이제 묶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서둘러 그냥 철수하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전모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와서 밤을 새워서 무덤을 파헤쳤는데 도굴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여기에는 남현군 묘를 만들 때 재밌는 뒷얘기가 있어요. 야사입니다. 네. 재밌어 하시죠? 조선 말에 환현이라는 분이 쓴 매천야록에 나오는 족보 있는 야사입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흥 다 아실 텐데요. 1836년에 이하흥의 아버지 남현군이 세상을 떠나자 이하흥이 직관에게 명당 자리를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직관이 2군데를 추천하는데 말이 재밌어요. 가야산 동쪽에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올 자리가 있고 오서산에는 1000대에 걸쳐 영화를 누릴 자리가 있다. 2개가 있으니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하흥이 망설이지 않고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올 자리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먼 미래보다는 내가 보이는 그쵸. 미래에 걸쳐서 천자가 나오는 자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이때 이하흥이 그럼 3대는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본 거예요. 게다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명당 자리에 이미 가야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하흥이 포기하지 않고 저 절을 없애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무덤을 일단 그 절 옆으로 이장을 해서 시간을 번 다음에 절에 불을 질러서 폐허로 만들 계획을 세워요. 이 놀라운 계획을 진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절에 남아있던 탑을 헐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이하흥이 4형제였거든요. 네. 사형제가 똑같은 꿈을 꿔요.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나는 탑의 신이다. 네가 어찌해서 내 자리를 뺏으려 하느냐. 그렇게 하면 니들 사형제가 모두 폭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이 모여서 꿈 이야기를 해요. 아, 신기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형들은 다 불안해하는데 이하흥만은 그럼 여기가 진짜 명당 자리네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좀 남다른 면이 이하흥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1845년에 남현군 묘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저희 어머니 꿈을 무서운 걸 꾸면 저한테 조심해라 전화 올 정도로 네. 꿈이 그런데 이 사형제가 다 이런 꿈을 꾸면은 이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뭔가 불안했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이 무덤을 만들 때 자, 관을 넣고 그 위에다가 쇳물을 부어가지고 쇳물 한 층을 만들고 그 위에 또 강회를 또 덮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위에 봉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던 오페레트가 여기를 아무리 파도 빠지지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이 무덤을 쓴 다음에 고종이 왕위에 올라서 대원군이 됐고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하고 고종이 황제가 되죠. 손자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순종이 또 황제가 됐기 때문에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올 자리라고 하는 직관의 말이 딱 맞은 거죠. 자, 그러면 대한제국은 조상 묘를 잘 써서 만들어진 건가요? 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역사 속에서 꼭 맞는 예언은 언제나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야사는 야사일 뿐 역사가 아니다. 자, 한번 새겨두시고요. 다시 이제 도굴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 보고받은 흥선대원군 생각이 어땠을까요? 아니 뭐 정말 화가 났겠죠. 서약의 서자라면 뭐 치를 떨었을 정도로 싫어했을 것 같아요. 서양 장사꾼이 내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고 거기다가 또 서양 천주교 신부까지 한패였습니다. 네. 정말 화가 났겠죠. 그러니 흥선대원군이 서양에 대한 생각, 천주교에 대한 생각이 어땠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무덤도 파헤치는 정말 금수무한도 못한 사람 이런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과 통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쇄국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흥선대원군은 이 일 이후로 더욱더 쇄국 정책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의 개항을 몇 년 늦춘 사건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요, 어떻게 변명을 해도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만행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그때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했다고 하는 걸 자책을 하죠. 우리 탓 많이 하죠. 이렇게 역사 공부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그것과 동시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힘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군 그 나라들
그 나라들을 정당하게 비판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공정해집니다. 예.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1654년 6월 7일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54년 6월 7일은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국왕, 프랑스를 가장 오래 통치했던 태양왕 루이 14세의 개관식이 열린 날입니다. 예. 루이 14세 하면 어떤 이미지 또? 루이 14세 하면은 정말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태양 왕으로 통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절대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을 했다? 이건 근거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근거가 없는데 이 말만큼 루이 14세를 잘 표현하는 말도 네.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되려고 했던 루이 14세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루이 13세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결혼하고 23년 만에 본 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얼마나 큰 축복 속에 태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이 14세가 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프랑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니 근데 5살이면 왕하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안 도트리슈와 마자랭이라는 추기경 겸 재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섭정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귀족 세력을 너무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귀족들이 시민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걸 프롱드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왕실 가족들이 파리에서 도망을 갔다가 진정이 된 다음에 겨우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이 사건이 루이 14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교훈으로 남습니다. 언제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왕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귀족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강력한 힘으로 저 사람들을 억눌러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파리로 돌아온 루이 14세가 자기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뭐였을까요?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공포 정치, 네. 숙청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루이 14세는 뜻밖의 발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발레를 배워요. 네. 이게 뭐죠? 자, 이 내란 이후에 정치적인 혼란을 겪은 프랑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의 인상을 민중들에게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발레를 해서 이걸 시민들 앞에서 선보여요. 네. 이거 하려고 하루에 2시간씩 발레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극에서 태양신 아폴론으로 분장해서 거대한 뱀을 처단하는 장면을 연기합니다. 네. 이때 뱀은 당연히 반란을 일으킨 프롱드파고 이때 태양신을 연기했기 때문에 태양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는 거죠. 루이 14세 초상화 보면 다리가 비현실적으로 고다요. 맞아요. 네. 네, 발레 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혀놓은 다음에 1654년 6월 7일 16살의 나이로 대관식을 올리게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발레를 통해서 귀족을 복종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거니까 단순한 발레 공연이 아니라 이것도 정치적인 계획하에 철저하게 이루어진 거였네요. 또 루이 14세 하면 베르사유 궁전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도 파리 여행 가면 많이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 가게 되는데요. 네. 태양신이 있으니 태양신이 만들 집을 만들어야죠. 이게 네.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권력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궁전인데 둘레 길이가 44km고요. 면적이 여의도의 3배 면적이에요. 궁으로 들어가는 성문만 25개, 그 안에 분수가 200개, 방이 450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야. 베르사유궁 앞에 끝없이 펼쳐진 그 잔디밭 옆에 운하가 있습니다. 중심축만 거리가 8km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왕과 귀족들이 뱃놀이를 즐긴 거죠. 자,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함의 극치. 이건 지금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거울의 방이에요. 거울이 모두 357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아주 화려한 방이 있죠. 네. 저기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 이렇게 꼽히는 곳이고 네. 저 궁전에서 파티도 많이 했을 것이고 네. 근데 저 안을 들여다보면 저 궁전에서 귀족들을 길들이게 했다고 들었어요. 네, 모든 게 정치적이에요. 저 화려한 궁전에서 귀족 길들이기를 하는데요. 지방에 살고 있는 귀족들을 전부 베르사유궁으로 초대해서 살게 하면 네. 이 사람들이 한 번 발을 디디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너무 좋은 것, 너무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치와 낭비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출입하는 귀족들을 여기 살게 하려면 다 서열화해가지고 그 등급에 맞는 에티켓을 부여해요. 예를 들어서 루이 14세가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식사하는 걸 굉장히 즐겼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식사하는 것을 보는 자리를 앉아서 보는 귀족의 등급과 서서 보는 귀족의 등급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네. 그럼 귀족들은 거기서 서서 보려고 또 서서 보게 된 사람들은 앉아서 앉아서 보려고 보려고. 계속 노력을 어허. 하겠죠. 왕한테 잘 보이려고 네. 노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시기하고 질투를 이용을 해서 경쟁을 시키고 또 국왕한테 복종을 하기까지 만들었는데 이 국왕이 또 귀족들한테 무슨 담당 직책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줬다 그래요. 네, 이거 엽기적인데요. 루이 14세 위장병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나무 의자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그 밑에 변기를 놓고 앉은 채로 대변을 보면서 나랏일을 보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정말 믿기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귀족들이 왕한테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내 뭐든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변기를 갖고 쫓아다니는 변기 담당 귀족, 용변 닦아주는 그런 담당 귀족. 자, 이러다 보면 왕 가까이에 있으니까 네. 왕이 언제 총애를 베풀지 모르잖아요. 네. 권력은 언제나 왕과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 원칙이 여기 적용되는 거죠. 예. 이것도 감지덕지에서 서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 참 서로 대단합니다. 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줄을 세우고 사치를 부리게 하고 결국 국왕에게 목을 매게 만드는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완벽히 귀족들 위에 어떻게 보면 올라서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 권력의 정점, 사치의 절정은 영토 확장입니다.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 유럽에 자기의 이름을 펼치기 위해서 즉위후 37년 동안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스페인, 네덜란드를 공격해서 나름 성과를 거두어요. 그런데 이 바람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반 프랑스 동맹을 맺는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공공의 적이 되었던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이 당연히 올라가죠. 왕의 영광 뒤에 국민들의 고통이 계속 뒤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프랑스는 이때 카톨릭의 보호자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신교도를 탄압하면서 무려 40만 명이나 되는 유능한 군인, 상공업자들이 이웃의 영국, 네덜란드, 독일로 망명해 가요. 이것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죠. 그렇죠. 네. 이게 전쟁과 종교 박해 이런 걸로 태왕의 위상도 점점점 축소되어 갔을 텐데 네. 거기다가 태왕은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었다면서요. 건강도 그렇게 안 좋았다면서요. 네, 각종 질병을 달고 사는데요. 병명이 이렇습니다. 피부염, 위염, 통풍, 당뇨, 치루, 치통, 아이고. 전신 질병에 늘 시달려서 왜 이러냐? 식습관 때문이에요. 역시 건강은 식습관, 관계가 있잖아요. 당시 음식을 많이 먹는 게 권력의 상징이어서 루이 14세가 아침에는 보통 14접시, 저녁에는 30접시를 먹었대요. 야. 그래서 죽은 다음에 부검을 했더니 위장의 크기가 보통 사람의 2배 크기였다는 거예요. 단 거를 좋아해서 치아를 다 뽑았고 결국 다리까지 썩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제발 다리를 잘라달라고 애원을 했다는데 이미 늦은 뒤였죠. 결국 태양이 기웁니다. 1715년에 사망하는데 그래도 재위 기간이 무려 72년이에요. 7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계승자가 못 되고 손자도 못 되고 증손자가 계승자가 돼요. 증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루이 14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가, 너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건축물에 탐닉했던 짐의 취향을 담지 말거라. 전쟁을 좋아하는 점도 담지 마라.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라. 애통하게도 짐은 그러지 못했느니라. 증손자니까 아가라고 부를만 하죠. 네. 그런데 이 증손자 루이 15세가 이 유언을 못 지킵니다. 루이 14세가 물려준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왕권 강화의 의미는 사라지고 사치와 향락만 남아서 프랑스 재정이 파탄되고 루이 15세의 손자가 루이 16세인데 이때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네, 절대 권력으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절대군주 루이 14세. 네. 이렇게 절대적으로 초라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도 끝까지 꼬냑의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루이 14세? 13세? 이렇게 굉장히 맞아요. 그런 거 비싸던데.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2년 6월 11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쇼생크 탈출.
프리즌 브레이크 이런 영화 좋아하시죠? 네. 1962년 6월 11일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탈옥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날입니다. 네. 살아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악명 높은 감옥,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알카트라즈에서 3명의 죄수가 감쪽같이 탈옥에 성공을 했습니다. 알카트라즈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었고 그래서 아주 중범죄자들만 이곳에다 가둬놓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네. 오죽하면 미국 마피아 보스 알 카포네가 내가 이 알카트라즈한테 내가 졌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악명이 높은 그런 감옥이죠. 네, 이 알카트라즈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앞에 있는 섬이에요. 이 섬에 감옥을 만든 겁니다.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 해서 별명이 악마의 섬인데 왜 그러냐면, 왜 탈옥이 어렵냐면 섬 주변이 조류가 빠르고 사방에 거친 파도가 치는 데다가 수온이 낮아서 헤엄쳐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섬 주변이 20층 높이의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리기도 어렵죠. 바다로 뛰어내려도 거기 식인상어가 있어서 헤엄쳐 살아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말만 들어도 탈옥이 정말 그냥 불가능할 것 같은데 대체 이 3명의 죄수는 어떻게 탈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1962년 6월 12일 오전 7시 점호를 하던 교도관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기상 시간이 되었는데도 죄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깨웠더니 머리가 툭 하고 떨어진 겁니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아니고 가짜 모형이었던 거예요. 이야. 딱딱한 종이하고 석고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저렇게. 머리를 만들고 네. 교도소 안에 있는 이발소에서 머리카락을 모아서 여기에다 붙여서 진짜 사람처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야, 아니 저 정도 만들려면 보통 손기술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혹시 세 사람들 직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탈옥수는 프랭크 모리스 그리고 존과 클라렌스 앵그린 형제였는데요. 이 프랭크 모리스는 교도소 안에서 지니어스, 천재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교도소에 11번 갔는데 11번 다 탈옥에 성공한 탈옥의 귀재였어요. 네. 그리고 앵글린 형제는 목수였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것은 다 만든다. 이런 사람들이죠. 야, 천재와 목수의 조합. 왠지 뭔가가 될 것 같아요. 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뭘 해도. 느낌인데. 아니, 그렇다고 해도 감옥 안에 아무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 사람들 2년 동안 쇼생크 탈출을 실현할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식당에서 숟가락하고 포크를 갖다가 이걸 갈아서 이걸 가지고 송곳을 만들어서 환기구 쪽에 벽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는 거죠. 가끔은 진공청소기 모터를 훔쳐다가 이걸 가지고 전동 드릴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평소에는 가벽을 만들어서 이제 구멍을 이렇게 감춰놨다고 하는 거죠. 이 땅굴이 통풍구까지 연결이 되자 이제 통풍구를 통해서 유유히 빠져나간 거예요. 이야, 2년간 땅굴. 이게 그 집념은 대단한데. 그런데 이게 나간다고 해도 절벽이었고, 뭐 수온이 낮아서, 그리고 또 파도가 워낙 강했다고 했잖아요. 탈출이 어려웠을 텐데요. 배가 있으면 되잖아요. 아하. 그래서 배를 만들어요? 만듭니다. 네. 배까지 만듭니까? 네. 야, 이 정도면 옥상 청소한다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우비를 다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명조끼, 고무보트 이걸 만듭니다. 야. 신기한 거 있어요. 이 고무보트에다가 바람을 넣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코디온을 개조해서 아. 바람을 넣는 그 아코디언 가지고. 뭐 다른 게 뭐야 도대체? 이 두 형제가 목수였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밤 이 소등이 된 9시 30분 이후에 가짜 머리 올려놓고 거기다 이제 베개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이 자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유유히 통풍구를 통해서 올라가서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네. 이때 탈출에 가담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시간 내에 그 환풍기 구멍을 뚫지를 못해서 못 나왔다고 해요. 아, 근데 아니 이 케이스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 악명 높은 알카트라즈에서 이게 빠져나갔으니까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러면 전국의 지명수배, FBI, 해양경비대까지 총 출동해가지고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수색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 땅, 바다 다 뒤졌는데 허탕이었어요. 찾은 건 탈출할 때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노, 그리고 앵글린 형제의 소지품, 그리고 보트 잔해로 보이는 우비 조각 이것만 찾고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와. 야, 정말 영화 같은 실제 사건이 벌어진 건데 그 이후에도 이들의 행방을 못 찾았으니까 소문이 엄청나게 무성했겠네요. 그러면 소문도 뭐 번성하고 그다음에 영화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데요. 캐나다로 밀입구하려다가 브로커와 싸움이 나서 죽었다는 소문. 브라질 농장에서 어떤 사진이 왔는데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이 형제라는 소문.
그래서 실제로 법의학 자격이 대조했는데 99.9% 일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FBI가 브라질로 갔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FBI가 17년 만에 실종 익사로 처리를 해요. 그러면 탈옥에 실패한 거야. 이렇게 네. 이제 종결을 시킨 건데 이렇게 잊혀지나 싶었는데 무려 발생 56년 뒤인 2018년에 편지 한 장을 공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세상이 다시 떠들썩해져요. 이 편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1962년 알카트라즈 감옥에서 탈옥한 존 앵글리니오. 우리는 탈옥한 그날 밤 10시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곳곳을 전전하다 지금은 사우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 같이 탈옥한 내 형과 프랭크 모리스는 2008년과 2011년에 죽었고 나도 암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방송으로 내게 1년 이하의 징역과 암 치료를 약속해 준다면 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소. 이거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지 아닌가요? 이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네, 근데 확신은 못하겠다였는데 그 바람에 이 사건이 다시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 미국 연방보안청이 그때 탈옥했던 사람들의 지금 모습을 추정한 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때 60년 전 사진이잖아요. 90대 사진을 저렇게 공개를 하고 지금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죠. 사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그 전에 탈옥에 성공했는지 이것조차도 지금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아우, 신기하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궁금하네. 예,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2년 6월 4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는 그러면 이거 너무 2002년 유명하잖아요. 하면은 네.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예, 예. 대한민국. 네, 자동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자동이죠. 6월 4일은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첫 승을 거둔 날입니다.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시원하게 이겼는데요. 이날 전까지 한국팀이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이 첫 승에 얼마나 환호를 했겠습니까? 난리 났어. 난리 났어요, 진짜 난리 났어요. 아니, 웬만한 경기가 대부분 막 네. 이길 듯 가다가 역전당하고 네. 또 막 무승부로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겼단 말이에요. 대단했죠. 폴란드를 이겼죠, 그때. 네, 아니, 네.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월드컵 첫 진출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혹시? 1954년이에요. 한국전쟁 끝난 다음 해에 네. 이에 스위스 월드컵에 첫 출전하는데 그때 아시아에 한 장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본과 경쟁을 하는데 식민지 지나고 10년도 안 됐을 때잖아요. 정말 한국 선수들 열심히 싸웠습니다. 5대1 대승을 거두고 자 이제 본선에 진출합니다. 이때 네. 한국 선수들 돌아와가지고 엄청난 열광 속에 환호, 막 이 환영을 받죠. 네. 이 대통령이 경무대로 초대해서 여기서 손을 잡아주고 응원까지 했어요. 예. 감격 그 자체였는데 그렇죠. 본선 진출 결과가 중요한데요. 성적이 문제인가요? 참전이 중요한 거죠. 이때 이유가 있었어요. 스위스까지 가는 직항 항로가 없어서 4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경기 시작 10시간 전에 겨우 도착을 해서 경기를 뛴 겁니다. 시합을 하는데 상대가 또 우승 후보 헝가리였어요.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다리에 쥐가 나서 막 넘어지고 결국 9대0 참패를 당합니다. 역시 참전에 의미가 있었던 대회예요. 두 번째 터키전도 7대0으로 패했는데 그래도 현지어로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저렇게 열심히 뛰다니 감동을 받았던 거죠. 네. 야, 비록 경기에는 9대0으로 참패를 했지만 그 투혼만큼은 그라운드에 빛났던 거예요. 맞아요. 정말 열심히 뛰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대단한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무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4년마다 그냥 월드컵 나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절대로 안 그래요. 이 본선에 나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10회 연속 출전이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10회 연속 본선 진출한 나라 몇 개 나라나 됐는지 아세요? 불과 6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밖에 안 돼요? 축구하면 떠오르는 그 축구 나라들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라질.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이야. 와 대단하네요. 야, 우리가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이렇게 항상 32년 이렇게 딱 하는데 첫 승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웠고 16강 가는 거 너무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첫 승 전에 우리 기록을 보면은요. 2패, 1무 2패, 3패, 2무 1패, 1무 2패.
무 또는 다 패예요. 사무 10패입니다. 그러니 첫 승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말해도 질리지 않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아. 역사적인 그 한일 월드컵이 시작이 됐고 감격스러운 첫 승 이어서 4강 신화까지 이뤄냈죠. 아유. 정말 난리 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네. 그때 난리 우리는. 네, 근데 우리 4강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아, 우리 그 선수들도 있지만 역시 히딩크 감독. 그럼요. 네, 나는 네.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히딩크 감독 초반에 처음 별명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오대빵 감독이었어요. 네. 오대빵? 네, 이 본선 전에 경기만 하면 5대 0으로 지났어요. 예. 기억나는데 그래서- 체코한테도 5대0으로 계속 졌어요, 저렇게. 오대빵 감독이라고 하고 기대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네. 히딩크 감독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네. 했었죠. 우리가 그때까지는 계속 첫 승도 안 되고 뭐 16강 당연히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대단했었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역사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온 국민이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네. 네, 폴란드하고 경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압박 축구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이러다 이기겠네. 그런데 이러다 실제로 이기겠네. 황성웅 선수가 첫 골을 넣어요. 네. 후반전에 유상철 선수가 또 한 골을 넣어서 기억나요. 2대 0으로 네. 이깁니다. 정말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 그때 다 받으셨을 거예요. 네. 정말 첫 승도 정말 감격스러웠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미국과 1대1 무승부, 그다음에 16강 진출을 결정하는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 선수의 그 골. 전설의 해가지고 골. 네. 이 골 넣은 다음에 히딩크 감독한테 달려가서 안기는 장면 기억하세요? 네. 이거요. 지금 봐도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맞아요. 2002년 월드컵 얘기는 해도 지금 해도 그때 기분으로 돌아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죽하면 그때 우리 국민들은 히딩크 여권 뺏자. 여기에 그냥 머물게 하자. 못 가게 하자. 희동구였죠? 희동구? 희동구. 예, 이름 한국이랑 붙여줬잖아요. 네. 실제로 명예국민으로 만들었어요. 네. 명예국민이 되면 우리나라 올 때 비자 없어도 네. 되고요. 한국인 되겠다고 영주권을 취득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받을 수 네. 있는 이런 게 됩니다. 자, 선수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그때 얼마나 응원 열기가 뜨거웠어요. 네. 붉은 악마의 전설 이때 다 나오고요. 지금 한국 축구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그렇죠. 4강에 진출해 있고 네. 내일 아침에 결승 진출을 위한 4강전을 이탈리아와 펼치게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얘기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 벌써 엎었어요, 저는 지금. 예. 그때도 저 아침 방송하고 있었는데 저희 코디네이터가 네. 너무 흥분해서 회사를 안 온 거예요. 생방송인데. 그래서 방송 다 끝나고 여기다 태극기 그려놓고 그럼 어떡해요 이러고 왔어요. 정말요? 그 기억이 나네. 지금 보고 있으면 연락 좀 해요. 통 연락이 없더라. 다른 일 찾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제가 시장을 나가보니까요, 오이가 지쳤나 봐요. 네. 굉장히 오이가 많이 쌓여 있고 싱싱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쯤 오이가 가장 수분이 많고 정말 먹으면 아삭아삭하고 시원하잖아요. 이 맛있는 오이 가지고요, 제가 제철 오이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준비해 놓으면 왠지 든든해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요거 있으니까 뭐 오늘은 고기만 굽자 하실 것 같아요. 바로 금방 담아서 먹는 오이 3일 장아찌입니다. 우리가 장아찌 담아놓고 한 20일 기다리세요 그러면 짜증나시죠? 아유, 그럼요. 딱 3일 만에 드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아마 못 드셔보셨던 나물인데요. 오이 가지고 나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나물인지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또 날씨도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오이가 또 수분이 많은 네, 채소잖아요. 맞아요. 예, 이 더울 때 그냥 오이만한 게 없는데
오늘 오이 요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오이 3일 장아찌는요. 일단은 오이를 종류가 있잖아요. 네. 뭐 백오이도 있고 아니면 추청오이도 있고 가시오이도 있고 많은데 특별히 추청오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 추청오이를 준비를 했냐면 이 추청오이의 껍질 부분이 일반 백오이보다는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장아찌를 만들어 놓으면 아작아작한 그 맛이 조금 오래 가고요. 그다음에 요거 만들어 놓으면 작물에 이렇게 살짝 적셔진 맛이 굉장히 좋아요. 싱그럽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렇게 추청오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오이를 준비를 하실 때는 대부분 굵은 소금을 손바닥에 놓고 비벼가면서 씻어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닦으라고 하죠. 네. 근데 장아찌를 담으실 때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이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오이가 금방 물러지게 되니까 그렇게 네. 하지 마시고 고운 소금 있죠. 고운 소금을 물에 풀어서 네. 요거를 담가서 비벼가면서 닦으시면 오이 그 가시가시에 있는 이물질을 완전하게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똑같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자박오이 물김치 할 때 아마 그렇게 말씀을 네. 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백오이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추청오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이를 썰어야 되는데요. 이 오이 3일, 그러니까 3일 오이 장아찌는 써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앞 뒤에 꼭지를 이렇게 좀 떼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4등분을 좀 해주세요. 오. 그리고 한 번 더 갈라주세요. 가운데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시죠, 보통. 네, 어머님들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또 갈라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오이가 씨 부분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물러지거든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수분이 많이 생겨서 오이 장아찌가 맛이 없어져요. 씨를 빼줘야 되구나. 요거를 이렇게 빼주세요. 오. 빼주세요. 다 이렇게 빼주세요. 맞아요. 씨가 많으면 네. 물러지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맞아요. 그리고 오이가 지금쯤 요 씨 부분이 살짝 조금 덜 있어요. 요거 시기가 지나면 씨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추청오이 할 때는 이렇게 씨 부분만 다 걸러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오이를 반으로 갈랐을 뿐인데 그 오이의 향이 향이 거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와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보면 요렇게 자르면은요. 4등분을 자를 건데 네. 이렇게 자르면 요쪽은 얇잖아요. 요건 그냥 2번만 해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으로 가면 좀 두껍잖아요. 네. 요거는 3등분을 해주세요. 그렇게도 잘라야 그 되구나. 안에서 또 3등분을.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 네. 3등분. 이렇게 하면 오이가 굉장히 싱그러워지면서도 이게 맛있게 절임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드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4등분 하고 난 다음에 네. 두꺼운 부분은 3등분, 얇은 부분은 2등. 2등분 이렇게. 나는 조금 아껴 먹으려고 3등분 다 해야 되겠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맛있는 건 뭘 그렇게 아낄까요? 왜냐하면 두껍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얄푼얄푼하게 썰어지는 게 훨씬 더 장아찌가 맛있긴 해요. 맛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좀 두꺼우면 저는 좀 오이 김치도 그렇고 먹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세요. 네.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다 썰어 왔어요. 네.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 오이는 일단은 절임이 문제예요. 네. 가장 큰 핵심이 절임이에요. 어떻게 절임을 하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 묻혀요. 왜냐하면 그래야 훨씬 더 소금기가 안쪽으로 빨리 스며들어서 물을 빨리 빼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묻혀주세요. 얼마나 그 정도? 한 3큰술 정도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소금 중에서도 굵은 소금을 일단 좀 넣으세요. 이렇게 넣어서 버무려 주세요. 절여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버무려 주세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오이김치나 이렇게 하면 딱 여기까지만 끝나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3일 장아찌잖아요. 3일 장아찌니까 이렇게 소금에다가만 해서 절임을 한 상태에서 작물을 부으면 짠맛에 짠맛이니까는 짜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느냐?
단맛을 넣어주세요. 아. 물엿을 예전부터 물엿을 넣게 되면 이 물엿이 또 안쪽까지 약간 삼삼하게 절여진 거에 물을 또 짠물을 또 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물엿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아마 어머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 내가 도라지 오이 무칠 때 나도 저렇게 해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짠맛과 단맛이 있을 때 이렇게 식초를 약간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짠맛과 단맛의 상큼한 맛이 더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럼 저렇게만 해도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무쳐 잡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절임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느 정도 절이느냐? 딱 1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절여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돼요. 확실히 나른해졌네요. 그렇죠. 나른나른해졌죠. 자, 그랬으면 이렇게 1시간 절여 놓은 거를 우리가 요거 보시면은요. 요렇게 됐죠. 네. 요게 지금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요거는 한 번 썰은 거고 요거는 3번 썰은 거예요. 사이즈가 어때요? 3번 썰은 거가 훨씬 더 아작아작해요. 네. 먹어보면.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왕 이렇게 절여놨으니까 이 절여놓은 거를 훨씬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거예요. 면포. 네, 면보예요. 면보를 준비를 해서 절여놓은 거를 이렇게 다 담고 짜주나? 네, 짜줘요. 철규 씨 어떻게 알아요? 요즘 저 좀 느낌이 좀 옵니다. 요즘.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짜줘요. 네. 꽉. 요거는 우리 남편들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악 짜줘야 되는데. 꽤 많이 나오네요, 물이. 그러네. 힘이면 또 힘이니까. 이거 예인 씨가 잘할 거예요. 악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제가 악력. 예.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악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짜줬어요. 짜줬으면 만약에 우리 집에는 식품 건조기가 있어서 저렇게 짜고 난 다음에 말릴 수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식품 건조기에. 말려요. 근데 우리 집은 식품 건조기는 없고 그냥 채반은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채반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반이에요. 요게 그 말리네요. 이렇게 해서 뿌려서 말려요. 아. 한 얼마 정도 말리면 될까요? 요거는요. 말리는 시간은 뭐 한 시간?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저는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까 물엿도 넣고 소금도 넣고 식초도 넣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말릴 때 이렇게 놓잖아요. 날파리, 초파리들이 막 껴요. 단맛 때문에. 식초도. 그래서 저는 요거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채반에다가 이렇게 넓게 펼쳐놓고 비닐을 이렇게 덮어요. 살짝. 살짝 덮고 뭐 국자나 숟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얹어놓고 선풍기 앞에서 1시간 정도 해요. 그러면 네. 이게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분이 날아갔어요. 수분이 날아갔으면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냐 하면 딱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지금 다 수분이 날아간 거예요. 진짜 아작아작하겠다. 아작아작. 네. 요거 한번 잡숴보실래요? 요 아작아작한 거는 느껴봐야 돼요. 어. 조금만 네. 너무 좋아요. 잡숴보세요. 예,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씩. 네, 하나씩 뭐 이렇게 과자 먹듯이. 이거 예, 알겠습니다. 어때요? 식감 좋아. 와, 식감이 좋죠? 그냥 이거만 그 먹어도 식감이 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게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죠? 그리고 짭짤하기도 딱 맞네. 그렇죠? 짭짤하죠? 야,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짭짤하다가 아니라 약간 삼삼하다죠. 저 발음이. 왜냐하면 여기다 물엿하고 식초까지 넣기 때문에 훨씬 더 조화로워요. 네.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그거 갖고 반찬으로 먹을래? 괜찮습니다만 네.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3일 장아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아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랬으면 오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오이가 준비가 됐어요. 네. 그랬으면 오이랑 같이 넣으면 굉장히 조화로운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요거예요. 마늘? 마늘을 슬라이스를 해주세요. 아, 마늘. 근데 우리 집은 마늘의 아린 맛이 조금 싫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팁. 제가 지난번에 햇마늘 장아찌에 제가
아린 맛을 없애려면 3일 동안 요거 넣으면은 같이 넣으면은 굉장히 탄산 때문에 좋아요 했던 거 넣은 거 있었죠. 탄산수. 탄산수. 탄산수를 여기 마늘에다가 조금 부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탄산수의 기포 때문에 아린 맛이 좀 빠진다고 했죠. 그거를 따라 놓고 쓰시면 돼요. 근데 요새는 제가 먹어보니까 요 햇마늘이 요 정도의 식감이면 충분히 맛있어요. 요거 그냥 준비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빨간 고추 집어넣으면 훨씬 더 맛있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풋고추인데요. 때로는 청양고추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요게 준비가 다 됐어요. 다 됐으면 이제부터는 작물을 만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 거예요. 예, 뭐 정말 뭐 작물이 왜 이렇게 쉬워? 막 이러실 거예요. 네네. 쉬울 장물 수밖에 어려운데. 어려운데 이제 깜짝 놀란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보은 쌤이 아침 얘기를 들었는데 저 오이 색깔하고 저 의상을 맞추셨대요. 그러네, 맞네. 더 예뻐요. 그랬으면 여기에다 이제 작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물 중에서도 오늘은 끓이지 않고 하는 삼일장아찌예요. 어머님들 너무 좋아요. 좋아하시잖아요. 이 여름에 끓이지 않은 작물 너무 좋죠. 그랬으니까 여기 다시마 우린물 한 컵을 넣어주세요. 네, 들어가죠 이것도. 한 컵. 네, 감칠맛도 나고. 네. 네. 그다음에 요거 간장이에요. 진간장. 진간장. 진간장 1과 2분의 1컵 정도 또는 2컵 정도 요 오이의 양에 맞춰서 넣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매실청을 같은 양을 넣어주세요. 예. 많이 들어가네 매실청이. 네. 자, 끝. 어머, 끝이에요? 끝났어요? 네. 야, 요렇게 작물 만들 수 있으면 네. 저도 하죠. 그렇죠. 네. 이거는 예인 씨도 할 수 있는 진짜. 거예요. 이거는 아마 철규 씨도 할 수 있어요. 아, 저 할 수 있어요. 예, 할 자, 수. 그랬으면 이렇게 잘 섞었으면 요거를 섞어줘요. 뭐야, 그럼 나만 못하는 거야? 왜 우리 이재용 선배님은 왜 말씀 안 해주시고 저랑 둘이만. 제가 늘 하실 수 있다 그랬는데 한 번도 인증을 안 하시길래 제가 오늘은 뺐어요. 은근 그런 거에 서운하거든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제가 다음부터 다시 넣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부터 넣어야 돼요. 네.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 푹 넣어. 켜켜이 넣고 이런 것도 네. 없고 그냥. 그냥 네. 푹 넣어. 음. 이렇게 푹 넣어. 아, 재료만 준비되면. 네. 마늘. 짜는 거는 남편 시키시고. 네. 선풍기 있고 요새는 또 식품 건조기 다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금방 말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쌤인데 궁금한 게 네. 아까 그 탄산수 그 마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혹시 사이다 써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네. 단맛이 있죠. 단맛이. 단맛 네. 때문에 네. 사이다는 안 되고요. 꼭 그 탄산수. 무가당 탄산수 쓰셔야 네. 돼요. 네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방금 저 오이를 저희가 먹어봤잖아요. 그 아작한 식감을 아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을지 네. 진짜 기대가 돼요. 저 기대되시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맛있었는데. 그랬으면 10 넣어주세요. 오. 마지막 다 넣었어요. 네. 다 들어가고. 그리고 요것도 다 넣었어요. 네, 고추 남은 것도 좀 있네요. 예. 다 넣고. 홍고추도. 아, 색도 이쁘다. 근데 이게 지금 안 잠기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잠겨져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리병 있죠. 네. 유리병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서 잠가서 꾹 눌러요. 아. 그리고 요거를 눌러주면 싹 절임이 되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고 3일 있다가 잡수시면 되는데 냉장고에 있어요. 요거를 제가 딱 3일 만에 만들어 온 게 있어요. 야, 어우, 예뻐요 또. 보시면 와, 야, 보세요. 이야.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요걸 이제 한번 잡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봤거든요. 네. 요거 한번 잡숴 보시겠어요? 요게 지금 냉장고 안에서 딱 3일 있다가 3일 나온 만에. 거예요. 3일 만에 완성된. 마늘하고 같이. 아유, 상큼해. 괜찮아요? 네. 그리고 고추하고 같이 먹으니까 네. 뭐 알싸하면서 마늘하고 매운맛. 한번 마늘 같이 좀 잡숴 마늘이 맛있어. 마늘. 야, 이거 고기 구워가지고 탁 올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 장은 그 달걀 후라이해서 아, 그거. 거기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또 팁을 드리자면 요렇게 오이를 만들어 놨던 작물은 사실 오이에서 수분이 조금 빠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싱거운 감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한 번 더 끓인 다음에 차게 식혀서 다시 한번 만들어 드시면 괜찮아요. 2번까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걀 후라이에 조금 뿌려 잡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달걀 스크램블 하고 난 다음에
버터에 달걀 맞아, 스크램블 하고 버터. 네. 뜨거운 밥에 올린 다음에 요 국물 조금 넣어서 비벼 잡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오이 식감이 맛있죠? 이 아작아작함이 야 근데 진짜 이거 맛있어. 계속 손이 가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정말 이거는 어머 나 이거 처음 먹어봐요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네. 바로 이번에는 오이 나물인데요. 네. 이번에는 딱 이렇게 백오이를 준비했어요. 오이 종류가 바뀌었네요. 네, 오이가 바뀌었어요. 물론 추청오이 해도 되지만 제가 나물로 먹는 오이는 이 백오이 야들야들한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하셔서 똑같이 고운 소금에다 비벼서 또 씻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으면 집에 이렇게 채칼이 좀 있어요. 채칼을 길게 이렇게 나물처럼 채를 써네요. 네 하실 때 손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다 해주세요. 저게 처음엔 괜찮은데 오이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네. 그럼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네, 손 조심하셔야 돼요. 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자, 이렇게 썰어주시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씨가 나와요. 씨 안 나오게 다시. 그러면 왜냐하면 요거는 씨가 없어야 되거든요. 씨가 없어야 완전히 맛있는 오이 나물이 돼요. 아셨죠? 네. 씨가 나오면 씨 쓰지 마시고 또 옆으로. 역시나 좀 물을 수 있어서 그러신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오이 나물은 아작아작하게 먹는 그 맛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씨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요 씨 없는 부분에 또 이렇게 대신에 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아이고 나는 저거 위험해서 그냥 손으로 그냥 할란다. 괜찮아요. 손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오이가. 오이나물은요. 이렇게 오이가 길면 약간 먹을 때 조금 걸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긴 거는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좀 자를게요. 요거 약간만 치워놓고요. 반으로 좀 잘라놓을게요. 오이 나물은 저도 진짜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이렇게 네. 반으로 잘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네. 요것도 이렇게 놓고 반으로 자를 거예요. 멀리서 보기엔 약간 파채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파채 같은데요. 요거 잡숴 보시면 나는 앞으로 오이 무침 말고 오이 나물 해 먹을래요. 하실 거예요. 그 정도요. 네, 그 정도로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 소금으로 잠깐 절임을 하세요. 네. 소금으로 꽃소금인가? 아까 썼던 거 똑같은 거. 고운 소금 하시면 고운 소금. 돼요. 네. 손도 되고. 제가 꽃소금 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 SNS에다가 네. 꽃소금 쓰지 마시고 고운 소금 쓰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어. 누가 알려주신 글 거꾸로. 그래서 제가 고운 소금 썼습니다. 네. 저는 늘 시청자분들의 답변을 네. 제가 존중해서 꼭 따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놔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고운 소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굵은 소금으로 요걸 하잖아요. 그러면 절이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까지 오래 걸려요. 근데 고운 소금으로 하잖아요. 흡수가 빨리 되고 안쪽에 있는 게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20분 만에 절여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또 짜는구나. 또 짜요. 네. 그래야 그 식감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기를 꽉 짜요. 짜야. 자, 이번에도 진짜 물이 많이 나오긴 하네요, 오이가. 그렇죠. 네. 그럼 요걸 이렇게 야. 야. 와. 이렇게 야. 짜서 준비를 해요. 네. 그랬으면 요걸 가지고 짠 거 가지고 이번 선생님도 악력 테스트 한번 해야 되는데. 저 악력이 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이 웍 같은 데다가 네. 구나. 넣고 요거는 지금 2개 양인데 요게 2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3분이 계시니까 제가 일부러 4개 양을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양념을 이제 하세요. 들기름, 들기름. 그다음에 국간장, 그다음에 마늘, 파 이렇게 놓고 요걸 그냥 여기서 그냥 조물조물 묻히세요. 불을 안 불 켜신 안 거예요, 켜요? 불을 안 지금? 하고. 불 했으면은 들기름이 발열점이 났기 때문에 금방 타니까. 타겠죠. 네네. 근데 이렇게 좀 묻히세요. 그럼 아무래도 오이에서 나오는 수분감 때문에 괜찮잖아요. 네. 자, 그랬으면 이렇게 지금 다 묻혀졌으면 요거를
그리고 불 나서 켜요. 이제 불을 켜고 얘를 이제 볶을 거예요. 네. 아주 맛있게 제가 볶을게요. 오이 나물 생소한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오이나물이요. 네. 저는 요거 예전에 저희 집에서 많이 해 먹던 나물이에요. 이렇게 여름이면 많이 해 먹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불 센 불에서 후다닥 볶아내세요. 후다닥. 후다닥. 들기름이니까. 그렇죠. 들기름 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금 간은 아까 제가 절임해서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국간장만 약간 넣고 살짝 감칠맛만 줬어요. 네. 그랬으면 이제 열이 막 올라오죠. 열 올라오죠. 네. 자, 요거를 이제 빨리 끄고 그러면 그죠? 빨리 꺼요. 그리고 바로 어디다 놓느냐 넓은 쟁반에다가 이렇게 쏟아요. 와, 열 올라오는 거 보세요. 보이시죠? 네, 그랬으면 금방이요. 여기에다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요게 지금 여기 들깨거든요. 깨 통들깨. 들어가죠. 통들깨 넣고 깻가루 넣고 어우, 여기서 버무려야 이 열기 때문에 누래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초록초록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잡수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게 이제 호박나물 끝이에요. 같은데 네. 저게 오이나물이에요. 아유. 요게 오이나물이에요. 네. 오이가 나물이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잡숴보시면 저는 안 먹어봤어, 저. 아주 정말 반색을 하실 거예요. 어머, 오이나물 이렇게 맛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네. 야, 이제 아마 오면은 향을 아마 느끼실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돼요. 어머, 이 향. 오이나물 맛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 그래서 오이나물은 이렇게만 만들어서 그리고 호박나물은 많이 먹어봤어요. 네. 끼에 잡숫고 끝난 거예요. 어머. 와, 오자마자 어머, 향이. 향이 너무 좋다. 지금 그 씹는 소리가 이거 별미네. 그렇죠. 오이나물 처음 드시죠? 네. 오이나물은 이렇게 잡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입맛이 살아나요. 그렇죠. 야. 근데 오이에 약간 그 비릿한 향도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우리 왜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약간 지린 맛이 나서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절임해서 볶아서 양념을 하면 절대로 오이가 맛있고 아삭아삭합니다. 처음 먹어본 맛인데 너무 맛있네요. 이 그쵸? 맛이 또 있네요. 네. 나 지금 레시피 봐야 돼요. 벌써요? 보여주시죠. 지금은 맛있는 제철 오이가 나오는 시기. 오늘은 제철 오이로 더운 날씨 입맛 살려주는 맛있는 요리 배워볼까요? 오늘 만들어볼 요리는 오이 3일 장아찌와 오이 나물입니다. 먼저 취청 오이는 생수에 꽃소금을 타서 문질러 씻고요. 흐르는 물에 씻어 물기를 닦아주세요. 오이 앞뒤에 꼭지를 자르고 세로로 4등분해서 씨를 훑어내고 4cm 길이로 썰어줍니다. 굵은 소금, 물엿, 식초를 잘 섞고요. 취청 오이를 버무려 1시간 절여주세요. 취청 오이를 건져 면포에 감싸 물기를 꼭 짜줍니다. 꼬들꼬들해진 오이는 쟁반에 놓고 물기를 1시간 말려주세요. 깐 마늘은 얄팍하게 자르고 청양고추와 붉은 고추는 어슷하게 편썹니다. 이제 다시마 우린 물에 진간장과 매실청을 타서 유리병에 담고요. 취청오이, 마늘, 고추를 섞어 담아주세요. 무거운 것으로 꼭 눌러서 냉장고에 3일간 보관 숙성시키고 작물이 잘 밴 취청오이를 꺼내 참기름과 깻가루에 조물조물 무치면 오이 3일 장아찌 완성입니다. 이제 오이나물도 만들어 볼까요? 백오이는 깨끗하게 씻어 채칼로 길게 밀어 채를 썰고요. 여기에 꽃소금을 훌훌 뿌려서 20분간 절이고 물기를 꼭 짭니다. 깊이가 있는 팬에 오이를 담고 들기름, 다진 파, 다진 마늘, 국간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오이나물을 센 불에 재빨리 볶아 넓은 접시에 담고 통들깨와 깻가루를 뿌려주면 오이나물도 완성입니다. 초여름 더위 날려주는 제철 오이 반찬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오이 3일 장아찌와 오이 나물이었습니다. 아주 네. 뭐 식감이 너무 좋아요. 별미예요, 별미. 네. 레시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다음 주는요. 지난주에 햇양파, 오늘 오이. 오이? 다음 주는 풋고추로 만드는 아, 사발장아찌. 고추 가지고 해요. 네. 예. 아주 기대됩니다. 만나겠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그린 스마트 쉼터가 강남구 일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쉼터란 버스 승강장에 냉난방 시설과 와이파이를 구비하고 IoT, AI,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는 편의시설을 마련한 공간을 뜻하는데요. 해당 시설에 설치된 청정 환기 시스템은 4단계 청정 필터 시스템으로 미세먼지와 세균, 바이러스는 물론 공기청정기로도 걸러내기 힘든 유해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안심이 됩니다. 이제는 미세먼지가 사계절 내내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버스를 기다릴 때만이라도 잠시나마 쾌적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그린 스마트 쉼터는 앞으로도 그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아침에 좀 흐린 것 같았는데 서울만 그러나? 네, 오늘은요 퇴근길 중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출근하실 때는 우산 하나 네. 가방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